소크라테스 AI 학술원에서 제공하는 플루타르크 영웅전. 네,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날 현대의 각 분야에서 펼쳐지는 그 놀라운 지혜와 용기들 있잖아요. 어쩌면 이미 이 플루타르크 영웅전에서 다 나왔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제5편, 바로 솔론에 대한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네, 솔론. 아테네의 시인이자 정치가 또 군인이기도 했죠. 맞아요. 그리스 7연인 중 한 명으로 꼽힐 정도니까 정말 대단한 인물이었던 거죠. 그렇죠. 귀족 가문 출신인데 아버지가 재산을 좀 나눠주는 바람에 젊어서 상업에 뛰어들었다고 해요. 아, 그게 오히려 세상 물정을 배우는 계기가 됐겠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지식과 경험을 많이 쌓았다고 하죠. 나이는 매일 먹지만 배움은 매일 새롭다. 뭐 이런 시를 남길 정도로 배움을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평생 학습자였군요. 그의 공적인 활동은 그 살라미스 섬 탈환에서 시작된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이게 아주 극적인데 당시 아테네가 메가라랑 전쟁하다가 지쳐서 살라미스 섬 영유권을 그냥 포기해버렸어요. 포기요? 그냥? 네, 심지어 누구든 다시 살라미스 얘기를 꺼내면 사형시킨다는 법까지 만들 정도로 아주 질려버린 거죠. 와, 사형이라니 정말 극단적이었네요. 근데 솔론이 이걸 뒤집었다고요? 어떻게 가능했죠? 네, 솔론이 저기서 정말 기지를 발휘하는데요. 미친 사람처럼 행세하면서 광장에 나가서 자기가 쓴 시를 막 읊어요. 미친 척을 했다고요? 네, 뭐랄까 시민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일종의 퍼포먼스였던 거죠. 살라미스를 되찾아야 한다는 열망을 다시 불태운 거예요. 아하, 여론을 움직인 거군요. 그렇죠. 결국 시민들 지지를 얻어서 전쟁을 다시 시작하게 됐고 여기서 또 재미있는 전략을 써요. 젊은 병사들을 여장시켜서 메가라 군대를 유인해서 격파합니다. 여장까지 시켰다고요. 야, 정말 상상도 못할 전략인데요. 네, 그래서 결국 살라미스를 되찾는 데 성공하고 이 사건으로 솔로는 뭐랄까 단숨에 아테네의 영웅으로 떠오릅니다. 정치적인 영향력도 갖게 되고요. 와,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네요. 그런데 그 당시 아테네 상황이 그렇게까지 안 좋았나요? 왜 솔론 같은 인물이 꼭 필요했던 거죠? 말도 마세요. 정말 최악이었어요.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서 빚 때문에 자기 몸이나 자식을 팔아서 노예가 되는 시민들이 속출했고요. 빚 때문에 노예로요? 아이고. 네, 땅은 소수의 귀족들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었고 사회 전체가 그냥 분열과 갈등으로 들끓어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태였죠. 정말 폭발 직전이었군요. 네, 바로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귀족이나 평민이나 모두에게 좀 신뢰를 얻었던 솔론이 아르콘, 그러니까 최고 행정관이자 중재자로 선출된 겁니다. 아테네의 운명이 그의 어깨에 달린 거죠. 아, 그래서 그 유명한 개혁, 세이삭테이아, 빚의 짐을 덜어준다는 그 개혁이 나오게 된 거군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솔직히 모든 빚을 다 없애준다는 게 가능한가요? 엄청난 반발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있었죠. 솔론 자신도 시에서 온 땅을 뒤덮고 있던 빚의 표식들을 내가 다 뽑아냈다고 노래했을 정도니까요. 얼마나 과감한 조치였겠어요? 그쵸. 그리고 사람의 몸 자체를 담보로 돈 빌려주는 거 이것도 아예 금지시켜버렸어요. 아, 인신담보 금지요. 네, 이 덕분에 정말 수많은 시민들이 노예 신세에서 벗어나 자유를 되찾았죠.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특히 귀족들, 채권자들의 불만은 엄청났습니다. 그렇죠. 자기 돈을 못 받게 된 거니까. 심지어 솔론의 친구 몇몇이 이 개혁 정보를 미리 알고 땅을 사재게 했다는 뭐랄까 내부자 거래 같은 의혹까지 쳐졌어요. 그런 스캔들까지. 야, 이거 쉽지 않았겠는데요. 어떻게 해결했나요? 솔론이 여기서 또 정면 돌파를 해요. 자기가 빌려준 돈도 다 받지 않겠다. 나부터 빚을 면제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의혹을 잠재워왔다고 합니다. 와, 자기 희생으로 리더십을 보여준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의 개혁은 단순히 빚 문제 해결에만 그친 게 아니에요. 시민들을 재산 수준에 따라 4개의 등급으로 나눴는데 이게 중요해요. 가장 가난한 테테스 계급에게도 민회 참여권이랑 배심원 자격을 줬거든요. 아, 정치 참여의 문턱을 낮춘 거군요. 가난해도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바로 그겁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변화였어요. 또 그 악명 높았던 드라코법 있잖아요. 아, 뭐 채소 훔쳐도 사형이었다는 그 법이요? 네, 너무 가혹했죠. 그래서 살인죄 정도만 남겨두고 대부분 폐지했어요. 휴, 다행이네요. 대신에 누구나 공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고발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어요. 이게 공동체 의식을 좀 높이려는 의도였죠. 제3자 고발제도 흥미로운데요.
또 있나요? 그리고 기존의 귀족 중심 기구인 아레오파고스 회의에 힘을 좀 견제하려고 400명으로 구성된 평해회를 새로 만들었어요. 권력의 균형을 맞추려고 한 거죠. 아하, 권력 분산이군요. 들어보면 솔론 리더십의 핵심이 딱 보이는 것 같아요. 바로 균형과 절제. 정확합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심지어 주변에서 왕이 되라고 부추겼을 때도 거절했잖아요. 맞아요. 그 말이 참 인상 깊었어요. 전제군주는 좋은 자리이긴 한데 한 번 앉으면 내려올 수가 없다. 네, 플루타르크도 바로 이 점을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힘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아레테, 그러니까 도덕적인 탁월함과 시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정치를 하려 했던 철학하는 정치가였다는 거죠. 철학하는 정치가 멋진 표현이네요. 근데 사실 그의 개혁은 양쪽 모두에게서 비판을 받았어요. 완벽하게 만족시킨 쪽은 없었거든요. 아, 그런가요? 왜죠? 부자들은 당연히 재산을 잃거나 권한이 줄어서 불만이었고, 가난한 사람들은 아예 토지를 똑같이 나눠주길 바랬는데 거기까진 안 갔으니까 또 불만이었죠. 아, 양쪽 다 만족시키기가 정말 어렵군요. 그렇죠. 하지만 솔로는 어느 한쪽으로 완전히 치우치지 않고 어떻게든 극단적인 충돌을 막고 공동체 전체의 안정을 지키려고 했었던 겁니다. 뭐랄까, 최선이 아니라 차악을 선택하는 지혜랄까요? 여러분도 이런 균형 잡기의 어려움 때로는 느끼시지 않나요? 정말 그렇죠. 일상에서도 늘 겪는 문제인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그 리디아 왕 크로이수스에게 했던 조언도 유명하잖아요. 아, 네. 살아있는 동안에는 누구도 행복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삶은 그 끝을 봐야 아는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었죠. 네, 맞아요. 근데 나중에 정말 크로이수스가 페르시아한테 패배해서 죽을 뻔했을 때 이 솔론의 말을 떠올리고는 목숨을 건졌다고 하죠. 네, 그런 일화가 전해지죠. 그의 지혜를 보여주는 또 다른 이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적이 되는 페이시트라토스와의 관계도 좀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그의 야심을 비판하면서도 개인적인 관계는 유지했다고요. 맞아요. 정치적으로는 대립했지만 인간적인 관계는 이어갔다고 해요. 더 놀라운 건 결국 페이시스트라토스가 참주, 그러니까 독재자가 된 후에도 솔론이 만든 법의 골격은 존중하면서 통치했다는 점이죠. 오, 그건 정말 의외인데요? 서로 입장은 달라도 기본적인 존중은 있었던 거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뭔가 좀 복잡묘한 관계였던 것 같아요. 개혁을 다 마치고 나서 솔론이 10년 동안 아테네를 떠나 여행했다는 것도 참 대단한 결정 같아요. 그렇죠. 자기가 만든 법이 제대로 뿌리내릴 시간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혹시 자기가 있으면 법을 바꾸라는 압력을 받을까봐 스스로 물러난 거잖아요. 자기 존재 자체가 법의 정착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거군요. 네, 법의 생명력을 불어넣어줄 시간을 준 셈이죠. 그때 이집트나 키프로스 같은 곳을 여행했다고 하고, 플라톤에 따르면 이집트에서 그 유명한 아틀란티스 이야기를 듣고 시로 쓰려고 했다는 말도 있고요. 아틀란티스 전설이 솔론으로부터 시작됐을 수도 있다니 신기하네요. 뭐 전설이지만요. 아무튼 10년 후에 돌아와서는 이제 페이시스트라토스가 참주가 되어서 자신의 법이 좀 변질되어 운영되는 형식을 보면서 안타까워했지만, 그렇다고 막 비굴하게 굴거나 하진 않고 끝까지 품위를 지켰다고 합니다. 끝까지 자신의 원칙을 지켰군요. 네. 그리고 약 80세에 세상을 떠났는데 유언에 따라서 그의 유해를 가루로 만들어서 그가 되찾았던 살라미스 섬에 뿌렸다고 전해져요. 살라미스 섬에 어쩌면 평생 그가 지키려 했던 아테네 공동체와 하나가 되고 싶었던 마지막 마음 아니었을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상징적인 마무리죠. 플루타르크는 이 솔론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 권력은 덕으로 다스려야 하고 법은 정의를 실현하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의 삶 자체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윤리적 리더십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죠. 네, 완벽한 해결책보다는 최악을 피하는 지혜, 그리고 공동체를 위한 균형 감각. 오늘 솔론에게서 많은 것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 AI 학술원에서 제공하는 플루타르크 영웅전. 오늘 솔론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6편 포플리콜라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